끝없이 펼쳐진 능선과 강물을 따라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곳에는 시간마저 멈춰 세우는 청정한 자연과 기억 속에 살아있는 고향의 풍경이 있습니다. 숨가쁜 오늘의 시간을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곳.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산천의 빛깔이 퇴색하는 이 계절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충령산의 잣나무숲, 충령백림입니다. 가평의 상징물이기도 한 잣나무, 그윽한 향기에 호흡이 절로 깊어집니다. 야, 잣나무가 아주 끝이 없구만. 어? 아유, 이 잣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구나. 야, 정말 대단하구나. 가평은 전국에서 잣나무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 충령산은 전체 조림지의 70%가 잣나무 숲인데요. 그 수가 무려 30만 그루나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사시사철 푸른 잣나무 숲에는 언제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숲을 거닐거나 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나중에 한번 오자야지. 아, 진짜 올까 형님? 오면 일단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 네. 산도 많이 다녔지만 주로 여기는 굉장히 좀 그런 편이에요. 한자로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를 더하면 쉴 휴자가 됩니다. 숲은 그렇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듬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이 아닐까요? 구름 올라가는 거 보니 너무 좋은데? 시원하지? 도시에 살다 10여 년 전 가평에 내려왔다는 정선자 씨 부부에게도 충령백림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저희는 매일 이렇게 아침에 산행을 해요. 이렇게 등산을 하십니까? 예, 여기 산책 코스예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가파르지도 않고. 예, 아주 좋아요. 또, 야, 이렇게 잣나무가 군집되어 있는 산은 처음 봅니다. 이게 뱃속 가득히 그냥 신선한 공기가 꽉 차는 기분인데. 이 예? 잣나무는 살균 효과가 있다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너무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보통 산에 갔다 오는 그런 느낌 아니고 네네. 여기는 진짜 아주 진짜 상쾌한 느낌이에요. 네네. 울창한 잣나무 숲은 편안한 안식처인 동시에 치열한 삶의 공간이기도 하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이 잣송이 때문인데요.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뭔가 분주하게 작업 중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세상에. 그 잣 달라고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아유, 그 까마득합니다. 예? 아이고, 한 30m 돼요. 조심하세요. 아니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은 다 올라가야 돼요. 세상, 일일이. 네. 잣송이는 80% 이상이 나무 꼭대기 가지 끝에 열립니다. 높이가 20-30m나 되다 보니 장대로 쳐서 떨어뜨리는 것도 불가능하죠. 방법은 하나, 사람이 올라가서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장비는 등산용 아이젠과 비슷하게 생긴 이 쇠발톱이 전부인데요. 사가리라고 그래, 사가리 여기 이 동네에서는. 오, 사가리라고 부르는 예, 거예요? 예. 사가리가 뭐 그냥 무슨 뜻이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거 꼭 신어야 되고 미끄러니까 못 올라가니까는. 사가리를 신은 최영균 씨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올라가는 모습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경력 10년 이상은 돼야 이 정도로 나무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에 안전띠라도 두르면 좋으련만 나뭇가지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자신을 그리고 나무를 믿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는 잣나무.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하기만 한데요. 앞에 거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이 높은 나무에 오른다는 건 위험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은 최대한 많은 잣송이를 따야 하는데요.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나무 꼭대기에 7m나 되는 장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더 많은 잣송이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우선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잣송이들부터 땁니다. 그런 다음 장대를 휘둘러 반경 6, 7m 안에 있는 나무들의 잣송이를 떨어냅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찔한데요. 돌려 장대를 나 있는 쪽으로 더. 조금 더. 1m만 더 돌려 1m. 어휴. 1m 나 있는 쪽으로 더. 그렇지 끝에. 그렇지. 그겁니다. 한 번 더. 오케이. 야, 떨어졌다. 호호호. 이야. 어이구 세상에. 야, 정말 귀한 잣이네요. 에? 신이 내린 열매라 그러잖아요. 신이 내린 열매. 아유. 신이 내린 열매. 예. 아이고. 근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예, 어떤 실험? 비행성도 띄워서 예. 저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 수확도 해보고 네네. 뭐 헬리콥터로도 이용해서 네. 수확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아직 완성된 제품은 없어요. 다 이제 실패를 했어. 매년 열매를 맺는 여느 과실들과 달리 잣은 2년생 과실입니다. 봄꽃이 피고 이듬해 가을이 돼야 비로소 수확을 할 수 있죠. 그만큼 귀한 열매죠. 내려오세요. 조심해서. 내려요. 어이. 1시간 정도의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최영균 씨가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긴장이 풀린 데다 아래쪽 가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죠. 아이고 내려오셨네. 아이고요. 애쓰셨어요. 반갑습니다. 이거 따시다가 혹시 힘이 빠져서 다치시는 분도 있겠어요. 떨어지는 사람 많죠. 뭐. 그럼. 따다가 한 번씩 제대로 왔을 거예요. 근데 뭐 얕은 데 떨어지고 그 차이지. 힘든 만큼 수확의 기쁨도 큰 법이죠. 잣송이로 가득 찬 포대를 옮기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잣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내 잣 생산량의 40%를 수확하는 가평. 잣은 따기도 어렵지만 가공 과정도 손이 많이 갑니다. 잣송이를 며칠간 햇빛에 말려 송진을 굳힌 다음 이렇게 깨트리면 딱딱한 껍질에 쌓인 알맹이가 나오는데요. 이 딱딱한 알맹이를 피잣이라고 합니다. 피잣의 껍질을 한 번 더 벗긴 것이 황잣. 황잣의 속껍질까지 모두 벗긴 것이 우리가 흔히 실베개라고 말하는 백잣입니다. 잣송이 하나에는 보통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잣이 들어있는데요.
잣 하나를 얻으려면 20번 손이 간다고 할 정도로 손질 과정이 복잡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화됐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쳤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손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잘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깨요. 그 전에 이 기계도 없었어요. 네네네. 다 하나하나 다 이를 까가지고. 이루 깠습니까? 네, 이를 까가지고서 이제 양은 그 전에 스땡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양은 그릇에다가 네. 이걸 대고 이렇게 볶아요. 볶아가지고 이 일일이 다 이제 속에 있는 피를 이제 다 이렇게 손을 하나하나 다 빼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접시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올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 어렸을 때부터. 예. 저도 직접 피잣을 까보기로 했는데요. 꼭 막 부서질 것 같아서 느낌에. 이게 강약 그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하나를 까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성공. 야, 성공. 잘 가셨어요. 야, 정말 어렵군요. 일일이. 귀하디 귀한 잣, 그 맛을 안 보고 가면 서운하겠죠. 새참으로 이 마을 전통 음식이라는 잣 칼국수와 두부가 나왔습니다. 잣 하나를 얻기까지의 힘겨운 과정을 직접 봐서 그런지 그 맛이 더 특별했는데요. 맛이요. 일반 칼국수하고 틀립니다. 쫀득쫀득하고, 에? 또 고소한 맛이 있네요. 고소한 맛. 자세 맛이에요. 그 자세 맛입니다. 하하, 예. 어디 예. 가서 못 먹어요. 예, 예. 그리고 국물도 걸쭉해요. 척박한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잣나무 숲은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평의 잣나무 숲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21년 전 고향인 가평에 내려와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김시영 씨. 그에게 잣나무 숲의 흙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죠. 이제 이 잣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썩져 같이 이 흙이 유약의 재료로 써서 저희 흙 위에 구웠더니 뭐 아주 비색이 나오더라고요. 검은색 도자기인 흙유, 색이 유난히 검고 철분 함량이 높은 잣나무 숲의 흙은 흙유를 만들기 위한 최상의 재료입니다. 가평은 1500년 전부터 흙유 생산지로 유명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겼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가평 흙유를 되살린 사람이 바로 김시영 씨입니다. 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불인데요. 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흙유의 빛깔과 문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 볏짚을 위해서 할 때는 아주 찐 노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붉은 톤, 뭐 다양한데 역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땔감에 의해서요. 최고 1300도의 고열로 자기를 구워내는 작업. 15시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흙유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춘솔 흙유가 잘 나왔네. 엄청 화려하게 폈네요. 그러게. 봄에 내린 눈 같이 잘 폈다. 진짜. 그림은 이 물감으로 이제 색을 만들죠. 하지만 도자기는 화염 불에 의해서 이 가마의 불에 의해서 유색이 결정되는데 불의 조절에 의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색깔도 하양으로 나왔는데 다양하게 변할 수 있죠. 물감의 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흙유도 삼라만상의 빛깔을 품고 있습니다. 닮은 듯 서로 다른 그 미묘한 색감 속에는 1500년 전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장인의 숨결이 배어있죠.
가평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함께 온 잣나무. 잣나무 숲은 자연이 가평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광주 산맥에 자리 잡은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임야입니다. 청정한 숲과 산 덕분에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해왔죠. 가평에서 가을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명지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명지산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오색의 풍경화. 철마다 제 모습을 바꾸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산의 풍경은 언제 봐도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올가을엔 유난히 비가 많아 단풍철도 짧았다는데 다행히 그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단풍이 남아있구나. 그저 단풍만 보고 올라가기는 아쉽다 생각했는데 반가운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가평의 숲을 앞마당처럼 꿰고 있다는 숲 해설가 심재천 씨입니다. 색깔도 모양도 서로 다른 수많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는 숲. 그 안에는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이구, 야, 지금도 그런데 여름에는 굉장하겠어요. 대단합니다. 여긴 뭐 추워서 오히려 겨울 돗발을 입어야 될 정도죠. 예, 대단하군요. 요 단풍잎이 내년 이른 봄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요 잎을 띄워보면 여기에 바로 내년에 잎이 날 잎눈, 겨울 눈이 그 나무 잎이 그때까지 달려 있으면서 눈을 보호하는 세상에 아끼는 모성애가 가득하군요. 대단한 나무. 예. 식물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 가시죠. 살면서 수없이 보고 지나쳤던 단풍나무에 이렇게 애틋한 사연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숲속에는 가난했던 산골 마을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혹시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산에서 본 적이 있죠. 예. 혹시 이 나무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 글쎄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특별히 다른 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라내요.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뭐가 나올까요? 오호호, 나왔습니다. 가지 속에서 가느다란 속대가 나옵니다. 그 모양이 국숫가락을 닮아 국수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계속 나오는군요. 우리 조상들은 너무 배고파서 보이는 것마다 먹는 걸로 연상한 것들이 많아요. 예, 가슴이 찡합니다.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고 있는데 나무에 꽃이 피면 마치 그 농사철에 참을 이렇게 함지박에 미고 오잖아요. 거기 허연 쌀밥이 담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팝나무라는 나무 이름이 생겨난 것처럼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예.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는 생각보다 배고픔을 먼저 떠올렸던 시절, 그 아픈 기억들이 나무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열매를 반으로 쪼갠 모양이 흙이나 두엄을 퍼내는 가래를 닮았다는 가래나무.
그리고 해인사 8만 대장경에 쓰였다는 산번나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나무들을 보니 숲과 산이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화려했던 단풍도 하나둘 잎을 떨구며 움츠러드는 계절. 능선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겨울산만큼 쓸쓸한 것도 없다지만은 명지산에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참숯가마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바람을 맞으면서 온종일 산을 돌아다닌 터라 벌겋게 달아오른 숯가마의 온기가 무척 반가웠는데요. 참나무가 많은 명지산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참숯가마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명지산 근처가 옛날부터 그 숯가마가 많았습니까? 아유, 무척 많았었죠. 예. 그럼 여기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평야가 없기 때문에 예. 뭐 농사에 의존을 한다는 게 화전이라고 하는 거, 산을 깎아서 콩팥을 숨어 먹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그때 이제 화전민들이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옛날에 서울에서 숯불 펴서 밥해 먹고 장작불 떼고 잠자고 할 때예요. 그때는 여기가 지금 이 앞산 뒷산 할 것 없이 전부가 숯가마야. 엄청났군요. 여기뿐만도 아니고 우리 가평군 전체가 그런 입장이죠. 하지만 벌목이 제한되고 수요도 줄면서 이런 재래식 숯가마는 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공산품처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숯가마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죠. 보통 가마 하나에 참나무 15톤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숯의 양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다 넣으면 진흙과 벽돌로 가마 입구를 막습니다. 이때 윗부분에 공간을 조금 남겨두는데요. 나무를 적당히 데워서 숯으로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다 붙이고 밑에다 붙이면 아주 불 가리기도 쉽고, 그런데 이 밑에다 하면 다 타서 없어지고 자만 남아. 숯이란 거 구경을 못 하니까. 처음에는 4-5시간 동안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나무를 활활 태웁니다. 그런 다음 가마를 완전히 막고 작은 구멍으로 산소를 조금씩 공급하면서 1200도의 열로 다시 나무를 태우죠. 그 상태로 꼬박 일주일을 태워야 비로소 참숯이 완성되는데요. 음식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숯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숯을 꺼내는 날에 맞춰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숯을 다 꺼낸 뒤에도 가마는 금세 식지 않기 때문에 남은 열로 찜질을 하는 거죠. 이런 재래식 찜질방은 저도 오랜만이었는데요. 이야, 이거 아주 어휴, 열이 펄펄 나네요. 10분도 안 돼서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은근한 열기를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만 찾아온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좋다 가니까 오는 거예요. 오고 나면 좋은 거 많아요. 어디가 좋습니까? 왜냐면 몸도 우선 깨어나고 네. 우선
나이가 먹어지면 남는 게 뭡니까? 병이요. 예. 그 병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이거 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상당히 편안해져요. 그렇습니까? 네, 몸이 가볍고. 숨이 막히지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오래해서 좀 땀을 좀 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땀 빼는 것보다는 약간 불 쬐는 게 몸을 되게 뼛속까지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눈에 띄게 짧아진 해가 서둘러 몸을 숨깁니다. 온 산에 단풍을 몰고 왔던 가을이 겨울에게 조금씩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힘이란 놀라운 것이어서 산천의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초겨울에 접어든 청평호의 물빛도 한층 깊어졌죠. 호수에 기대어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도 머지않아 다음 봄을 기약하며 제 모습을 감추겠지요. 청평호는 1944년 국내 최초의 발전 전용댐인 청평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북한강은 강원도에서 출발한 벌목선과 나룻배들이 서울로 가던 백길이었습니다. 가평은 수많은 뱃사람과 승객들이 쉬어가던 중간 기착지였죠. 하지만 청평댐 건설로 물길이 막히면서 그 많던 배들도 사라지고 강변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평 읍내와 가까운 391번 지방도로는 숨겨진 드라이브 명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도로 52선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가는 차량도 드물고 한적하게 강변 풍경을 즐기며 달리기엔 그만입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청평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서려 있죠. 사금이 많이 나서 쇠터라고 불리던 금대리. 사금 캐던 모래톱과 강변의 넓은 논밭은 댐 건설과 함께 모두 강물 속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어디까지 마을이 있었습니까? 여기. 네? 수몰되기 전에. 그 전에 여기도 저 건너도 집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논밭이 여기서부터 저 산으로 가면 하루에 2고랑 3고랑을 못 맸대요. 왜요? 얼마나 길은지.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 옛일을 기억할 뿐입니다. 강이 호수가 되면서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강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발로 배를 운전하면서 능숙하게 그물을 치는 장동부 씨. 그는 40년째 청평호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베테랑 어부입니다. 해질녘에 시작된 고기잡이는 한밤중이 돼서도 좀처럼 끝날 줄을 모릅니다. 남편이 쳐놓은 그무리로 아내인 최은자 씨가 장대를 내려치는데요. 물속에서는 놀란 고기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야영성이라 낮에는 안 다녀요 잘.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두들기면 놀래가지고 그물에 막 가다가 걸려가지고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나마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 평소의 절반도 잡기 힘듭니다. 그날 밤 늦도록 부부의 배는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평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물 안개가 아주 그냥 그림이구만, 그림. 정말 좋다. 한참을 그렇게 풍경에 취해 있는데 강 저쪽에서 달려오는 배 한 척이 보입니다. 어젯밤 고기잡이를 나갔던 장동부 씨 부부의 배입니다. 밤새 작업을 하고 아침 6시가 돼서야 들어온 건데요. 야,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으셨어요? 네, 오늘 그럭저 양은 안 차도 잡았어요. 자, 오늘 잡은 거. 네. 이야, 실하다. 오호. 좋다, 좋다. 좋다. 와! 떡붕어. 떡붕어. 네. 도대체 요즘에 뭐가 많이 잡힙니까? 아, 눈치하고요. 네. 모래모지, 참매자, 아, 키레미. 아니 근데 눈치라니. 얘가 눈치인데 예.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어. 해 먹는 거예요. 요즘에 철이라서 네.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얘가 눈치 없이 잡힌 건 아니고? 눈치 주면 안 돼요. 얘네들 어떻게 이게 눈치가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데. 눈치 주면 안 돼요? 네. 다른 고기는 바꿀 수가 없는 애들인데. 이야, 그렇군요. 바구니 안이 제법 풍성합니다. 꼬박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왔지만 그물도 정리해야 하고 아직 할 일이 태산인데요. 힘든 날의 연속이지만 부부는 수십 년간 가족의 삶을 지탱해준 이 호수가 고맙기만 합니다. 이렇게 바쁘시게 작업을 하면 언제 식사는 하세요, 아버님? 이제 저녁에 이제 나갈 때 밥 좀 먹고 네. 또 이제 좀 참을 싸가지고 밤 늦게 이제 강에서 아유. 배에서 이제 좀 먹고 아이고. 아침에 이제 또 집사람이 이제 또 네. 이제 좀 가져 나와가선 먹고 그러지요. 하하, 이게 추운 데서 식사를 하시는군요. 해가 지면 부부는 또다시 호수로 나가겠지요. 청평호에는 오늘도 진한 삶이 흐릅니다. 저처럼 7,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평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MT 장소였던 대성리. 30년 만에 찾아온 대성리역은 참 많이도 달라져 있었는데요. 야, 대성리. 어? 예전엔 그냥 간이역이었는데, 간이역. 이렇게 역사가 전했구만. 경춘선 광역 전철이 개통되면서 모습은 달라졌지만 MT 기분에 들뜬 젊은이들의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MT촌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허름해서 더 정겨웠던 민박집들 대신 깔끔한 건물과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8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 대성리 MT촌을 지켜왔다는 한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야, 여기는 아직 옛날 분위기가 남아있네. 일단 오늘 묵어갈 방부터 잡았습니다. 아이고, 옛날 생각난다. TV가 있고 좀 더 깨끗하다는 게 다를 뿐 간소하게 꾸며진 방 안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방 안을 둘러보니 옛 생각이 새삼스럽습니다. 옛날엔 그
좁은 방에서 타닥타닥 붙어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짓궂은 친구가 이렇게 막 수염도 그려놓고 막 그랬는데 좋다. 남자들이 모이면 어딜 가든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족구입니다. 이야, 역시 족구장은 변하지 않는구나. 강슛! 예전엔 저도 족구깨나 했었는데 젊은 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즐거워집니다. 좋아. 오늘 MT 오셨어요? 네. 아니 근데 여학생들은 안 보이고 어떻게 남학생들만? 저희 친구들 제대 기념으로. 제대? 네. 누가 제대했습니까? 여기 두 친구. 복학생이 있군요. 예. 그러면 여기 언제 와보셨어요? 저 여기 3번째 지금 오고 있는데. 와. 예,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참. 근데 3번째 온 이유가 뭐예요? 원래 강원도는 또 너무 멀고. 네. 또 서울 근교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기도 또 이쪽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네. 경제상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밤이 되자 마당이 시끌벅적합니다. 여대생 팀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건데요. 안 익은데 그러나. 난 다 익은 줄. 차가운 밤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시 20대 청춘들답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MT의 백미는 역시 캠프파이어죠. 모닥불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더 돈독해집니다. 자, 이렇게 모처럼 MT 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끈끈한 친구들끼리 온 거라 더 의미 있는 거. 굉장히 끈끈한 사이들 같은데 네,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밖에 없어요. 무엇이든 약속할 수 있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어 행복한 것이 청춘입니다. 가평에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평 서쪽 끝에 자리 잡은 운악산, 산세가 수려해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운악산 중턱에는 신라시대에 지어졌다는 천년고찰 현등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석탑 하나를 제외하곤 천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나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한국전쟁 와중에 소실됐기 때문인데요. 평온하게만 보이는 사찰에는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찰 입구인 일주문, 그 옆에는 소박한 제단과 함께 세 개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의 주인은 구한말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민영환과 조병세, 최익현입니다. (1905년) 을산 늑약이 체결되자 민영환과 조병세는 자결했고 의병장으로 나섰던 최익현도 대마도에서 사망했습니다. 민영환 선생께서는 시들어가는 나라의 국군을 통탄해 하시면서 현등사에 올라오셔서 3일 기도를 하시고 바로 현등사 밑에 민영환 바위라고 명명하는 곳에서 활복 자살을 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고향인 가평에 칩거했던 민영환은 수시로 이 바위를 찾아와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며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는 암울했던 근대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현등사 주변에는 일제의 수탈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V자로 파낸 상처가 선명한 소나무. 일본군이 쓸 석유가 부족하자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한 흔적인데요.
해방 7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소나무에서 시대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운악산의 소나무들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현등사 주위의 소나무들이 우리나라 소나무 보호림입니다. 산이 좋고 소나무가 좋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료가 될 수 있는 송진을 가장 손쉽게 많이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적 부침이 많았던 현등사.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사찰을 나섭니다. 운악산은 관악산, 치악산 등과 더불어 중부지방의 5대 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위가 높게 솟은 크고 험한 산을 악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산 곳곳에는 기암 괴석과 바위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이 병풍바위는 우람한 모습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 바위입니다. 가로로 길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는 이 바위의 이름은 사람의 눈썹을 닮았다는 눈썹 바위입니다. 얼핏 봐도 그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코끼리 바위도 운악산을 대표하는 기암 괴석 중 하나죠. 자, 그럼 이 바위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륵바위입니다. 부처가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얼굴 밑에 괴고 있는 모습이라는데 잘 보이십니까? 전혀 감을 못 잡으셨다면 마을 이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면 아무리 봐도 저기 얼굴에 그 미륵바위라고 다들 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하실 때 보시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손을 핀 것보다도 요렇게 구부렸다는 거. 예, 그걸 보시면 아, 이게 부처님 손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게 자체가 보면 현등사 절을 바라다 보고 있어요. 우리 가평군 상징이기도 하고 이 명산 중에 운악산의 가장 대표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설악산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래 기암 괴석들이 있어서 북한산에도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참 좋아요. 가평에서는 너른 들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산속에 손바닥만한 평지라도 있으면 그곳이 밭이 되고 마을이 되는데요. 아홉마지기 마을도 그렇습니다. 아홉마지기 마을이라 참 이름 한번 독특하구나. 연인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홉마지기 마을. 고만고만한 밭과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곳. 아홉마지기라는 이름도 이런 지형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홉마지기 마을이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네. 그 이유 뭐 연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악산에도 다른 데가 편해요. 예예. 네. 그 옛날에 거기다 좁시다 아흔말을 뿌렸다 해서 이제 그 아흔말은 말이 우리 할아버지 진조할아버지 고조할 때서 그 유래가 내려왔어요. 산이 많다 보니까 예. 평지가 부족한데 예. 그 평지가 꼭 아홉마지기 정도 됐다. 아홉마지기죠. 이야, 열마지기도 아니고. 예. 아홉마지기 정도의 평평한 땅이 이곳에선 넓은 평야 같은 곳인데요. 지금도 마을에선 벼농사 대신 주로 밭농사를 짓습니다. 마을에 있는 밭들도 대부분 이렇게 작은 텃밭 정도의 크기입니다. 쌀이 지금보다 더 귀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의 주식은 조나 수수, 콩 같은 잡곡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쌀보다 잡곡이 더 비싸고 귀하지만 그 옛날 수수는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팠던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수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타작을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수수.
야, 수수 뭐 만드시려고? 정단도 해먹고요. 또 옛날에는 이거 새파란 거를 뜯어다가 그냥 두들겨서 그냥 붓구미도 해먹었어요. 아, 그게 그 유명한 수수 붓구미네요. 네네. 벌써 이게 입맛이 돕니다. 네. 수수 붓구미는 언제 만들어 드셨어요? 옛날에 뭐 없이 못 살을 적에. 네네. 그때는 뭐 해먹을 게 없어서. 네. 이걸로 쌀떡도 뭐 실컷 못 먹고 이런 걸로 해먹고 살았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좀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떨어보세요. 예. 자. 잘 떨어져요. 아주 그냥 말라서요. 난생 처음 수수 타작을 해봤는데요. 그러네요. 제법 모양새가 그럴듯하죠? 뭐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는 시골 살림. 다 털고 난 수수도 쓸모가 많았다는데요. 옛날에는 이걸로다가 빗자루 좀 해서 이렇게 사쓰지 않고 이걸로 빗자루. 아, 맞아요. 또 이거 껍데기 까가지고 앵경을 이렇게 애들이 앵경했으면 좋아. 장난감으로. 수수 껍질을 벗긴 속대가 바로 수수깡이죠. 요즘엔 플라스틱 수수깡을 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이 수수깡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곤 했는데요. 오랜만에 본 수수깡 안경이 반갑기만 합니다.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시는 수수 붓구미 맛은 어떨지 염치불구하고 한 잔이 거들었는데요. 수수 반죽을 얇게 펴서 팥소를 넣는 수수 붓구미, 메밀 반죽에 무나물을 넣어 만드는 촌떡. 한국 전쟁 때 가평으로 피난을 왔다는 할머니들에게 이 음식들은 고단했던 그 시절의 흔적입니다.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산 지가 한 60년도 넘었어. 세상에. 여기가 고향이세요? 여기 4살 먹어서 이골짜고니 들어와서 여태 70이 넘었으니 얼마 살았겠어요.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요? 원래는 강안도서 나가지고 왔어. 어디서? 강안도 어디냐? 인제. 강원도 인제가 고향이세요? 네. 아. 거기서 4살 먹어서 어디세요? 고향이 피양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 내가 그때 6살인가? 네네. 그 조금해서 걸어 나왔지. 그 익었어? 밤에는 숨었다가 저기 낮에는 숨었다 밤에는 나오고 네. 걸어니로 나왔어. 그러셨군요. 그 시방 생각하니까는 요만한 데다 뭘 타서 줘. 네. 물만 주고 밥 안 준다고 엄마한테 그러니까는 이게 시방 생각하니까 이게 미숫가루야. 미숫가루. 그거만 먹고 나왔어. 그거만 먹고서는 밤에만 나오고 낮에는 바위 밑에 앉았다가 밤에는 걸어서 그래서 이제 이남 나오는 걸 고상무진장했어. 그러셨어. 촌떡과 수수 붓구미 그리고 메밀 부침개. 소박하지만 많은 사연이 담긴 아홉마지기 마을의 가을 밥상. 뚝임이 간 맛이야. 입엔 짠데 맛있지. 야. 맛이 얼마나 짠지를 아냐? 맛있어요? 맛있네요.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온 어머니들의 지난 세월이 느껴집니다. 아홉마지기 마을이 있는 연인산은 해발 1068m로 제법 높은 산이죠.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이곳은 등산로뿐만 아니라 MTB, 즉 산악자전거 코스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인산과 칼봉산을 잇는 총 43km 코스. 산과 계곡을 두루 즐기며 달릴 수 있어 전국의 MTB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가을에 지금 단풍 코스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보셨지만 계곡 끼고 그런 코스가 있는 코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양 그쪽에 코스를 가봤는데 그쪽은 그런 것 같고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구간마다 물길이 다 있습니다. 초급, 중급자 코스부터 국내 최고의 난이도라는 고급자 코스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다는 점도 연인산 MTB만의 매력인데요. 물살을 내치며 달리는 모습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연인산에서 시작하는 MTB 코스는 칼봉산 경반리까지 이어집니다. 해발 900m 이상의 산들이 즐비한 가평엔 많은 지역이 아직도 오지로 남아있는데요. 거친 산길을 따라 30여 분이나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경반리는 말 그대로 오지 중의 오지죠. 주민들마저 떠나버린 이 마을을 17년째 홀로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올해 73세인 박혜붕 할아버지입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할아버지는 1980년대 초 경반리에 반하게 됐고 은퇴하자마자 이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폐교는 됐지만 그 시절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학교 건물. 이곳엔 지금도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조차 되지 않는데요. 가전제품이 있어도 덩치가 큰 건 모두 무용지물이죠. 가끔씩 이렇게 차량용 배터리로 충전한 라디오를 듣는 것이 어르신의 유일한 문화생활이죠. 휴대폰 배터리인데 안 써요. 이게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이 두 개만 켜놓으면 밤에 그냥 쓰잖아요. 이것도 자동차에서 충전해가지고. 산속에서는 밤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불편하고 외로울 법도 한데요. 전기만 안 들어올 뿐이지 뭐 살림살이가 꽤 풍족해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네. 춥잖아. 완전 춥잖아. 예. 돌멩이를 여기다가 닦아가지고 이 뜨뜻하잖아. 돌멩이.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그러네요. 이게 지혜. 아직도 온기가 있는데. 야,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난로 역할을 하네요. 그래. 그리고 이걸 잘 때 깔고 자면 아침까지 따뜻하니까 돌멩이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돌침대 역할도 하는군요. 그런데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없잖아. 낮에 만났던 MTB 동호 회원들이었는데요. 텐트를 치는 모습이 여기서 하룻밤 묵어갈 모양입니다. 자세히 둘러보니 어둠 속에 펼쳐진 텐트가 한둘이 아닙니다. 캠핑붐을 타고 무공의 캠핑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이렇게 적잖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험한 곳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별이 제일 잘 보여요. 별이? 왜냐면 이게 빛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기불이 이렇게 빛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일단은 화롯불하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별이 제일 잘 보여요.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하늘을 수놓은 별들. 도시가 삼켜버린 별들이 모두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 서울 올라가게 되면 뭐 좀 갑갑하긴 하지만 여기 있던 시간이 좀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여기 올 때를 기다리긴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캠핑장을 항상 여기만 오는 편이에요. 저희는. 딴 데 안 가시고요? 저희는 딴 데는 거의 안 가는 편이에요. 예쁜 문패까지 걸어둔 텐트도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붓하게 캠핑을 나온 이 부부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텐트 한쪽에 문패가 딱 걸려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캠핑장에 와서. 둘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놀래킬 게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어느 날 캠핑을 오면 그렇다고 뭐 제가 차를 사줄 거예요, 집을 사줄 거예요. 문패 꺼내놓고 야, 우리 집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다. 이게 다 우리 집. 처음엔 왜 이런 데를 왔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진짜 올라오시다가 보셨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막상 하고 내려갈 때 되면 너무너무
섭섭하고요. 내려가면서 또 올 거를 기약하니까 네. 그냥 참 저 밑에서는 정말 전쟁터 같은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냥 잠시 내려놓고 여기 온다는 거는 저희 부부들만의 그런 호사. 선물. 예. 그냥 저희가 저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네. 오늘 최고의 멋진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일상의 작은 선물 같은 여행. 어둠 속 불빛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경반리에서의 아주 특별했던 하룻밤. 어제와는 또 다른 얼굴로 맞아주는 이 산처럼 몸도 마음도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좋다. 모처럼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엔 참 힐링이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 내 몸을 턱 맡기는 일이야말로 참다운 힐링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도시, 틀에 박힌 일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꿈을 꿉니다. 청정한 자연에 기대어 삶의 작은 쉼표 하나 그릴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